아파트 2채 형님들한테 다 넘기셨다면서요? 그럼 병원비도 집 받은 형님들이 내야죠. 왜 재산은 형님들이 챙기고 병원비는 저보고 내라 하세요? 뭐? 뭐야? 너 지금 아파트 못 받았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야,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디가 덧나냐? 너는 떡집에서 돈 잘 벌잖아. 있는 사람이 베풀라고요? 어머니, 저 지난 10년 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매달 보내던 병원비 500만 원. 오늘부로 끊습니다. 며느리 셋 중 헌신했던 막내만 쏙 빼놓고 아파트를 증여한 시어머니. 재산은 마지몫이고 부양은 돈 잘 버는 내 몫이라는 뻔뻔한 시댁 식구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착취당했던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돈줄이 끊기고 나서야 진짜 귀한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그들의 처절한 최후. 과연 시댁 식구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병원 창가로 쏟아져 들어오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병원의 정적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곳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말분이 휴대전화를 붙들고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말분이는 분을 이기지 못한 듯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얘야, 너 지금 그게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돈을 끈다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입 싹 닫고 모른 척을 해?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셋째 며느리 영숙이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상냥하고 싹싹하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이 어렵나요? 아파트 2채 형님들한테 다 넘기셨다면서요. 그럼 병원비도 집 받은 형님들이 내야죠. 왜 재산은 형님들이 챙기고 병원비는 저보고 내라 하세요? 마치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영숙이의 목소리가 말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너 지금 아파트 못 받았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야,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 어디가 덧나냐? 너는 떡집에서 돈 잘 벌잖아. 있는 사람이 베풀라고요? 어머니, 저 지난 10년 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아파트 받은 형님들이 효도하실 테니 저는 이만 빠지겠습니다. 매달 보내던 병원비 500만 원. 오늘부로 끊습니다. 앞으론 형님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영숙이는 그 말을 끝으로 매정하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하는 끊기 신호음만이 말분의 귓가에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말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 달려와 말분을 부축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말분이는 분하고 억울해서 가슴을 팡팡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실 영숙이가 이렇게 모질게 마음먹기까지는 참으로 긴 세월과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10년 전 영숙이의 남편이자 삼형제의 막내인 철수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철수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밤마다 술로 괴로움을 달랬고 집안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여기저기 붙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이는 갓난아이를 포대기로 업고 시장통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변변한 가게도 없이 좌판 하나 깔고 떡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떡 사세요. 금방 쪄낸 따끈한 시루떡입니다. 맛 한번 보고 가세요. 인절미도 있어요. 영숙이는 목이 쉬도록 소리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칭얼거릴 때면 떡을 빚던 손을 멈추고 엉덩이를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불어 닥칠 때는 아이가 감기라도 들까봐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아이를 꽁꽁 싸맸습니다. 그렇게 영숙이가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큰 시아주버니, 태수와 둘째 시아주버니, 영수 내외는 철수네가 쫄딱 망했다며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맏며느리 미숙이와 둘째 며느리 정희는 떡을 팔고 있는 영숙이를 발견하고는 코를 막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형님, 저기 좀 보세요. 동서 아니에요? 세상에, 저러고 떡을 파네. 아우 남 부끄러워라. 누가 볼까 무섭네요. 우리 아는 척하지 말고 얼른 가요. 그래. 빚쟁이들이 우리한테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미숙이와 정희는 영숙이가 볼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영숙이는 멀어져가는 형님들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모른 척 다시 목청을 높여 떡을 팔았습니다. 그때 영숙이의 눈가에는 서러운 눈물이 맺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영숙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쪄서 팔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을 다해 만든 떡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대박 떡집으로 성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병석에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영숙이는 상복을 입은 채 손님들 밥상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며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반면 미숙이와 정희는 손님들을 맞이한다는 핑계로 자리에 앉아 입만 놀릴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 말분이는 외로움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떡집이 잘 된다는 소문이 말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말분이는 그때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 아픈 곳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영수가, 내가 요즘 몸이 영 안 좋구나.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봐야겠는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는구나. 내가 좀 보태라. 영숙이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두말 없이 병원비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말분의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동네 의원이 아니라 대학병원 특실을 고집했고 몸보신을 해야 한다며 값비싼 보약까지 요구했습니다. 영숙이는 형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병원비가 이번 달에 꽤 많이 나왔어요. 저희 셋이서 조금씩 나누어서 내면 어떨까요? 전화를 받은 맏며느리 미숙이는 펄쩍 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애가 이번에 고3인 거 몰라? 학원비에 과외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병원비를 내라니. 자네는 떡집해서 돈 잘 벌잖아. 현금 장사하니까 세금도 별로 안 낼 거 아니야? 있는 사람이 좀 내면 되지. 그걸 꼭 나눠서 내자고 해야겠어? 둘째 며느리 정희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우리 집 양반 요즘 회사 사정 안 좋아서 월급도 밀리고 난리예요. 동선에는 떡집 대박 나서 건물도 올린다며? 우리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염치도 없이 돈 달라는 소리가 나와? 형들도 아내들 편을 들며 모른 척했습니다. 결국 병원비 부담은 고스란히 영숙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영숙이는 남편 철수에게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철수는 형들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병원비 지원은 1년, 2년이 지나면서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던 병원비는 시어머니가
요양병원 특실에 전담 간병인까지 붙이면서 어느새 매달 500만 원이라는 거금으로 불어났습니다. 어머니, 특실은 좀 무리 아니에요? 6인실도 시설 좋고 깨끗하던데요.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말분이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늙었다고 갖다 버릴 셈이냐? 다른 노인네들은 자식들이 다 특실 잡아준다더라. 내가 며느리가 셋이나 있는데 6인실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겠냐? 내가 돈 좀 번다고 시애미를 무시하는구나. 영숙이는 시어머니의 타박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떡을 찌며 번 돈이 시어머니의 병원비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묵묵히 헌신해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분이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끔 떡집에 찾아와서도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영숙이의 속을 긁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떡이 좀 짜다. 좋은 쌀 쓰는 거 맞냐? 돈 아끼려고 싸구려 쌀 쓰는 거 아니지? 내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시애미가 왔는데 웃지도 않아? 영숙이는 떡을 썰다가 칼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인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꿀꺽 삼켰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도 내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언젠가는 형님들도 미안해하겠지. 그렇게 바보처럼 믿고 버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강남에 있는 시어머니 말분이의 명의 낡은 아파트 2채에 재건축 확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재건축만 되면 아파트값이 수십억 원으로 뛸 거라는 이야기가 돌자 조용하던 시댁 식구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나 얼굴을 비칠까 말까 하던 맏며느리 미숙이와 둘째 며느리 정희가 갑자기 효부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공국 푹 고아왔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미숙이는 며칠이 멀다 하고 병실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정희 역시 질세라 온갖 과일이며 건강식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피부가 좀 거칠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피부가 백옥 같으시네. 말분이는 두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효도 공세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며느리들이 가져온 음식을 받아 먹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베개 밑 주머니에 꽁꽁 숨겨두었던 인감도장을 수시로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말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군데. 이제야 며느리들이 내 귀한 줄 아는구먼. 이 도장이 내 목숨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말분이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모였냐? 내가 오늘 할 말이 있다. 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 언제 갈지 모르니 재산 정리를 좀 해야겠다. 가족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두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말분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말분이는 짐짓뜸을 들이더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큰애랑 둘째는 살기 팍팍하니 아파트 한 채씩 나눠주고 막내는 잘 사니까 이번엔 양보해라.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 국물이라도 좀 주마. 순간 영숙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한다기에 그동안 병원비를 대온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몫이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배제였습니다.
영숙이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말분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0년 넘게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 된 건 저예요. 형님들은 10원 한 장 안 보탰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말분이는 영숙이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야, 너는 떡집해서 돈 많이 벌잖아. 없는 형님들이 좀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넌 어쩜 그리 욕심이 많냐? 영숙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 믿고 헌신했던 세월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들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동서, 자네 정말 너무하네. 자네는 돈방석에 앉아 있으면서 이 낡은 아파트가 탐나나? 우리는 애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는데 좀 양보하면 어디가 덧나? 정희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동서는 시집와서 고생 한번 안 해봤지? 우리는 마지노릇, 둘째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는 건데 토달지 마요. 영숙이의 남편 철수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철수는 형수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 한 푼이라도 보탠 적 있어요? 집사람이 10년 넘게 고생한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하지만 형들은 오히려 철수를 나무랐습니다. 큰형 태수가 헛기침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사람이 어디서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어?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이야. 자네는 떡집 잘 되니까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챙겨줄게. 지금은 없는 우리가 챙기는 게 순리야. 둘째 형 영수도 태수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래, 막내야. 형수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어머니 뜻을 거스르면 불효야, 불효. 철수는 형들의 억지 논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분마저 영숙이에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막내, 너는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마. 지금은 형님들 챙기는 게 순리다. 더 이상 말 꺼내지 마라. 내 결정은 이미 끝났다. 가족 모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영숙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철수는 핸들을 내리치며 무능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그래. 형들이랑 어머니가 저럴 줄은 정말 몰랐어. 당신 고생한 거 내가 다 아는데. 정말 미안해. 영숙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결국 자신은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시댁 식구들의 민낯을 보고야 만 것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영숙이는 병원에 들렀다가 우연히 형님들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미숙이와 정희가 휴게실 구석에 모여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 마음 변하시기 전에 얼른 처리해야 해요. 막내가 또 와서 징징거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법무사한테 연락해놨어. 내일 어머니 모시고 가서 도장 찍게 하려고. 일단 명의만 넘겨받으면 끝이야. 그럼요. 명예 넘겨받고 나면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죠 뭐. 특실 비싸기만 하고 돈 아깝잖아요. 싼 요양원 알아봐둔 데 있어요. 어머, 동서. 정말 똑소리 나네. 그래, 얼른 처리하고 우리끼리 파티나 하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영숙이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빼돌리고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려는 끔찍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영숙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제발 아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영숙이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일주일 전 증여를 원인으로 큰아들 태수와 둘째 아들 영수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떡을 찌느라 밤샘 작업을 하며 코피를 쏟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들, 그리고 형님들은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 희희낙낙하며 도장을 찍고 서류를 꾸몄던 것입니다. 영숙이만 까맣게 모르게 철저하게 따돌린 채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인 셈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등기소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넘게 헌신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사업 망하고 아이 없고 떡 장사하던 시절, 시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입고 싶은 옷 한 벌 못 사 입고 아등바등 살았던 날들. 그 모든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동안 시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냈던 송금 내역서, 간병비 영수증들이 꼬깃꼬깃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영수증 뭉치를 거실 바닥에 쏟아부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퇴근하고 돌아온 철수는 널브러진 영수증들과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영숙이는 철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형님들이 벌써 아파트 명에 다 가져갔어. 이미 다 끝났대. 우리만 바보 됐어.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들의 목소리는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형?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집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김철수. 넌 빠져.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어머니가 주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형들은 비웃음 섞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철수는 분통이 터져 전화기를 집어 던지려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를 손에 넣은 형들과 형수님들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미숙이와 정희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앓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 죽겠어요. 당분간 용돈 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맞아요, 어머니. 애 학원비도 밀렸어요. 이번 달은 병원비 못 보태드려요. 막내네가 잘 사니까 당분간 막내한테 부탁하세요. 말분이는 며느리들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아파트를 주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발길을 뚝 끊고 돈 타령만 해대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은 넘어간 뒤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말분이는 혼자 끙끙 앓으며 소가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영숙이는 떡집 단골 손님이자 법률 상담을 해주는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숙이의 사연을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단순 증여는 이미 등기까지 넘어갔으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숙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을 입증하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학대하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고요.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영숙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영숙이는 10년의 헌신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가족이 아닌 돈줄로만 여겼던 시댁 식구들의 기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자신의 등을 쳐먹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명히 가려내겠어. 영숙이의 눈빛에 서늘한 결기가 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해 빠진 며느리 영숙이는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숙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떡집 문을 열었지만 떡을 찌는 대신 가게 한쪽에 놓인 감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 말분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 만들어 두었던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그것들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영숙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는 시간인 9시가 되자마자 영숙이는 셔터를 내리고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은 영숙이는 직원을 향해 통장과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여기 연결된 자동이체 전부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도 당장 정지시켜 주세요. 영숙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행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거 시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로 10년 넘게 빠져나가던 건데 정말 다 끊으시겠어요? 한번 해지하면 다시 신청하실 때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요. 네, 상관없어요. 1원 한 푼 남기지 말고 싹 다 끊어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직원은 영숙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서둘러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해지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증을 받아든 영숙이는 은행을 나서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말분과 형님들이 모두 포함된 가족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영숙이의 손가락이 거침없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아파트 증여 잘 받으셨죠? 그동안 제가 냈던 병원비며 생활비, 이제는 아파트 받으신 형님들이 책임지세요. 저는 오늘부로 손 뗍니다. 더 이상 저 찾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숙이의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 하나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 채증이 확 뚫리는 듯한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안마 의자에 누워 마사지를 받고 있던 말분에게 원무과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조말분 환자분? 보호자님? 아이고 시원하다.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 말분이는 노곤하게 풀린 눈을 뜨며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에 든 카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저 환자분, 방금 이번 달 병원비랑 간병비를 결제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뜨네요.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정지.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막내 며느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오? 다시 긁어봐요.
말분이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해봐도 똑같습니다. 도난 분실 신고가 접수된 카드로 나옵니다. 당장 결제가 안 되면 퇴원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퇴원이라니, 이 편한 특실에서 쫓겨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찾아 맏며느리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미숙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가, 큰일 났다. 막내가 병원비 카드를 정지시켰단다. 당장 와서 해결 좀 해라. 원무과 사람들이 쫓아내겠다고 난리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미숙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카드를 정지해요? 아이고 어머니, 저 지금 모임 중이라 바빠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일단 동서한테 다시 전화해 보세요. 걔가 실수로 그랬겠죠.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당장 돈을 내라잖아. 내가 맏며느리 아니냐. 어머 어머니,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받았다고 당장 현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죄송해요. 저 지금 회장님 오셨어요. 끊을게요. 미숙이는 쫓기듯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말분이는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올 수 있지? 지금 병원비가 밀려서 쫓겨나게 생겼다. 정희 역시 앓는 소리부터 해댔습니다. 어머니, 저라고 무슨 수가 있어요? 애 학원비 낼 돈도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다고요. 형님도 못 간다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그리고 막내 동서가 돈줄 끊었으면 동서한테 따지셔야지 왜 저희한테 그러세요? 이것들이 정말 아파트 받아 챙길 때는 입이 귀에 걸리더니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거냐? 말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정희 역시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분이는 망연자실하여 병원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돈줄이 끊기니 며느리들의 효심도 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한편 떡집으로 퇴근한 남편 철수는 영숙이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형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어머니 병원비 카드 정지됐대. 이제 형들이 어머니 모셔. 우리 집사람은 할 만큼 했어. 더 이상은 못해. 태수는 대뜸 화부터 냈습니다. 야, 너 미쳤냐? 재수 씨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어머니를 쫓겨나게 만들 셈이야? 누가 쫓겨나게 만들었는데? 형들이 아파트 가져갔잖아. 재산 가져간 사람이 부양도 하는 게 법이야. 양심이 있으면 형들이 병원비 내. 철수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자 태수는 말문이 막힌 듯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철수는 둘째 형 영수에게도 똑같이 통보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아파트만 챙기고 입 싹 닦으려던 형님들이었습니다. 미숙이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동서, 자네가 좀 해결해. 자네 남편이 둘째잖아. 원래 마지는 재산만 받고 부양은 나눠서 하는 거야.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형님이 장남댁이니까 당연히 형님이 더 책임지셔야죠. 아파트도 형님이 더 큰 평수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뭐?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형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돈 문제 앞에서 우애 좋던 동서지간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아기다툼만이 남았습니다. 그 시각
영숙이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금일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둔 짐을 챙겨 철수의 차에 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갈까? 어디든 좋아. 저 사람들 없는 곳이면 어디든. 철수가 영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와 탁 트인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영숙이는 난생 처음으로 휴대전화 전원을 껐습니다. 까만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이제 나만 생각할 거야. 나도 행복해질 자격 있어. 영숙이는 차창을 열고 들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가 떠난 뒤 시댁에는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휴대전화를 끄고 바닷가로 떠난 지 꼬박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연체된 병원비 독촉 전화가 맏며느리 미숙이와 둘째 며느리 정희에게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원무과 직원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강제 퇴원 조치합니다. 보호자분들 병원으로 오세요.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미숙이와 정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형님, 맏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시치미를 뚝 떼세요? 형님이 내세요. 정희가 먼저 성공을 날렸습니다. 미숙이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서, 말은 바로 해야지. 아파트는 똑같이 나눠 가졌는데 왜 돈은 나만 내라는 거야? 자네가 좀 융통해봐. 자네 친정이 좀 살잖아. 어머, 형님, 친정 돈을 왜 시댁에 써요? 형님은 밍크코트에 입을 돈은 있고 어머니 병원비 낼 돈은 없으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아, 이정희, 너 내가 평소에 좀 봐줬더니 기어오른다. 내가 감히 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형님 대접받고 싶으면 형님 노릇을 하시라고요. 돈 앞에선 형님이고 뭐고 없어요. 정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급기야 두 사람은 서로 밀치고 당기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게 진짜 쳐봐요. 어디 한번 쳐보시라고요.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들이래.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싸우나 봐. 재산은 챙기고 병원비는 안 내려고 저러는 거라며. 아이고, 말세다 말세.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병원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맘카페에는 오호병원 로비에서 며느리들 난투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기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입구 회전문이 돌아가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숙이와 철수였습니다. 이웃 상인에게서 병원에서 큰 사단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여행해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철수는 난장판이 된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고함을 쳤습니다. 그만들 좀 하세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철수의 호통에 미숙이와 정희는 흠칫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영숙이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숙이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형님들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영숙이가 부담했던 병원비 송금 내역서와 간병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형님들, 이게 제가 그동안 낸 돈이에요.
병원비에 간병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6억 원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 돈 낼 때 형님들은 뭐 하셨어요? 10원 한 장 보태셨나요? 영숙이의 서슬퍼런 일갈에 미숙이와 정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6억이라니. 셋째 며느리가 다 낸 거야. 저런 효부가 어디 있어. 형님들이라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네. 지나가던 간호사 한 명이 나서서 영숙이를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셋째 며느님 아니었으면 할머니 벌써 쫓겨나셨어요. 명절에도 혼자 오셔서 할머니 수발 다 드시고 가셨잖아요. 진짜 효부는 여기 계셨네. 간호사의 말에 여론은 완전히 영숙이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숙이와 정희를 향해 따가운 눈총을 보냈습니다. 어머, 저 여자들 봐. 얼굴 들고 다니기 부끄럽지도 않나 봐. 재산만 쏙 빼먹고 나 몰라라 하는 거네. 천벌 받을 사람들. 망신살이 뻗친 미숙이와 정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말분이 나타났습니다. 병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말분이는 며느리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꼴을, 그리고 막내 며느리가 내민 영수증 뭉치를 보고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니. 미숙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말분이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쥔 채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철수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보셨죠? 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하던 며느리들이 병원비 내기 싫다고 저러고 싸웁니다. 10년 동안 어머니 지킨 건 저 사람이에요. 이제야 누가 진짜 자식인지 보이세요. 철수의 뼈 있는 한마디에 말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말분이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진주를 버리고 돌멩이를 주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말분의 통곡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숙이와 정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병원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네방네 폐륜 며느리라는 딱지가 붙어버린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치는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영숙이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말분의 등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며느리들의 다툼 사건이 있고 난 뒤였습니다. 그날 밤 말분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신을 짐짝 취급하며 서로 떠넘기려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치솟아 정신을 잃은 말분이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말분의 모습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영숙이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심리적인 충격이 뇌혈관에 무리를 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시 모르니 가족분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철수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영숙이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리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한없이 약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형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위독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오늘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대. 빨리 와. 그래. 아이고, 어쩌냐. 내가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바로 가기가 힘든데. 내일 아침 일찍 갈게. 태수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둘째 형 영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철수야. 형수한테 얘기 들었는데 너희 형수가 충격받아서 몸져 누웠어. 내가 간호해야 해서 못 간다. 내가 일단 잘 좀 챙겨라. 형들은 어머니의 생사보다 병원비와 장례비가 걱정되어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이와 정희는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영숙이는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이 저럴 수가 있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하지만 영숙이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시어머니를 차가운 중환자실에 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남편 철수와 함께 꼬박 밤을 새우며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기적처럼 말분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뜬 말분이는 산소 호흡기 너머로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분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서 있는 영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손을 들어 영숙이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영숙이는 얼른 말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영숙이에요. 영숙이의 목소리를 듣자 말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분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말분의 진심 어린 참회에 영숙이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서름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구박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기운 빠지세요. 얼른 나으셔야죠. 아니야. 내가 죄인이다. 너한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말분이는 흐느끼며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철수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깨달은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같은 시각 잠적해 있던 미숙이와 정희는 각자의 집에서 남편들과 큰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는 남편 태수에게 악을 썼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지금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병원비 다 뒤집어 쓴다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비는 또 어떡할 건데요? 아파트 받은 걸로 퉁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이 여자가 진짜 그래도 어머니가 위독하시다잖아. 자식된 도리로 가봐야 할 거 아니야. 도리? 도리 찾다가 우리 집 거덜나게 생겼어요. 나 절대 못 가요. 갈 거면 당신 혼자 가요. 태수는 미숙이의 표독스러운 모습에 치를 떨며 집을 나갔습니다. 정인의 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형수님 말 듣지 말고 병원에 가자니까. 싫어. 형님도 안 간다는데 내가 왜 가? 그리고 우리 지금 돈 없는 거 몰라? 병원비 청구서 날아오면
당신이 감당할 수 있어? 야, 이정희, 너 정말 이럴 거야? 돈이 그렇게 중요해? 어머니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고. 영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결국 태수와 영수는 아내들을 집에 두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두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영숙이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외면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내쫓으려 했던 막내 재수 씨였기 때문입니다. 영숙이는 시어머니의 땀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냥 어머니가 너무 가여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말분이는 영숙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복을 걷어찼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말분의 울음소리가 중환자실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이 가족을 파탄내고 진짜 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통곡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수와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깨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그 끈은 이미 툭 끊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나고 말분이는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겨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죽다 살아난 말분의 눈빛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도끼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후회와 결연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말분이는 변호사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태수와 둘째 아들 영수에게 보낼 내용 증명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내가 아주 단단히 마음먹었으니 똑바로 써주시오. 내 자식들이지만 아주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소. 며칠 뒤 태수와 영수 그리고 미숙이와 정이 앞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그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증여 취소 소송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이미 증여한 재산이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와 함께 당장 아파트를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말분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증여세 폭탄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병원비까지 모두 물어내야 한다는 문구에 며느리들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소송이라니? 어머니가 진짜 우리를 고소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변호사 비용에 세금까지 내면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들과 형님들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들은 말분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미숙이와 정희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말분이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받아주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끄럽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너희들한테 10원 한 장 안 줄 것이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진짜 갈 데도 없어요. 갈 데가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든지 알아서 해라. 내가 죽을 고비 넘기며 누워있을 때 너희가 코빼기라도 비쳤더냐? 돈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효자 노릇하는 척 역겹다. 말분의 호통에 형님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분이는 단호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파트 다시 내놓지 않으면 끝까지 갈 것이다. 변호사가 그러더구나. 너희가 병원비 안 내고 싸우는 거, 잠적한 거 다 증거가 된다고. 법대로 해보자꾸나. 결국 변호사를 통한 수차례 협상 끝에 형들과 형님들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재산이 묶이고 동네에 소문나서 망신만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를 반환하겠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시 말분의 명의로 돌아온 아파트 문서를 받아든 말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영숙이를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좀 와보거라. 말분이는 되찾은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정리하여 마련한 현금 통장을 영숙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받아라. 그동안 내가 냈던 병원비랑 생활비, 그리고 이자까지 쳐서 넣었다. 그리고 이건 못난 시엠이 만나서 고생한 위로금이다. 영숙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건강해지신 걸로 충분해요. 아니다. 받아라. 이건 내 빚이고 내 마음이다.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저승 가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제발 받아다오. 말분의 간곡한 부탁에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진짜 고생했어. 미숙이와 정희는 아파트를 반환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돈만 밝히다가 쫓겨난 며느리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분이는 퇴원 후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 아파트를 떠나 병원 근처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며칠 뒤 영숙이는 정성껏 끓인 전복죽을 들고 시어머니의 새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전복죽 끓여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 바쁠 텐데 뭐하러 또 왔어? 말분이는 영숙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전복죽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앙금은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숙이네 떡집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효부 떡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택배 주문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여기 시루떡 10박스 추가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쪄드릴게요. 영숙이는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철수 역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떡집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훌쩍 자란 아들 건우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달려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포장을 도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훈훈했습니다. 영숙이는 아무리 바빠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시어머니 말분을 찾아갔습니다. 말분의 작은 빌라는 영숙이가 사다 나른 화분들로 화사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쑥개떡 쪄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 힘들 텐데 쉬지 않고 또 왔어. 말분이는 영숙이의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말분에게 영숙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수다를 떨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정한 고부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정말 효부야. 시어머니도 복 받았지. 그러게 말이야. 친정엄마랑 딸 같아 보여. 말분이는 남은 재산을 정리하여 손주들의 학자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영숙이 부부에게 물려주기로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돈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미숙이와 정희의 소식은 흉흉했습니다. 미숙이는 남편 태수와의 불화가 깊어져 결국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아내에게 실망하여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고 미숙이는 위자료라도 더 챙기려고 악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인의 집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영수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돈만 줬다가 가족도 잃고 행복도 잃어버린 그들의 말로는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명절날 온 가족이 말분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집안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말분이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정말 고맙다. 말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영숙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난 1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에요. 영숙이의 대답에 말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철수와 건우도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영숙이는 가끔 힘들었던 지난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영숙이네 가족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영숙이는 가게 앞에 활짝 핀 벚꽃을 바라보며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영숙이와 철수가 갓 쪄낸 따끈한 시루떡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 헌신 끝에 시댁의 진짜 민낯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제 몫을 찾아낸 영숙이의 사연, 정말 속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던 영숙이가 결국 진심과 용기로 행복을 되찾은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람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 그리고 내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